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감동적인 이야기,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한 부부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빛없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던 사랑을 시작합니다. 김철수는 이른 아침 언제나처럼 깨어납니다. 88회를 살아온 그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점자로 된 시계를 읽는 손끝은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그는 아직도 매일 아침 옆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텅 빈 침대 한편에 남은 차가운 공간만이 그를 반깁니다. 또 늦잠을 잤군. 중얼거리며 일어나는 철수의 발이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찾아 헤맵니다. 예전에는 영희가 항상 슬리퍼를 발 앞에 맞춰 놓았지만 지금은 그저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죠. 화장실로 가는 길에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힙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지고 작게 신음하며 다리를 감싸줍니다. 아, 이런. 아픔보다 더 깊은 것은 고독감입니다. 예전에는 영희가 그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안내해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력을 잃은 후로 40여 년간 영희의 손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이 매일 아침 그를 덮치는군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철수는 거울을 응시합니다. 볼 수 없지만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상상해 봅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려다 손에 치약을 흘리고 수건을 찾아 더듬다가 비누를 떨어뜨립니다. 간단한 일상이 이제는 모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나보다 먼저 가버린 거야?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평생 그를 돌봐준 아내가 없는 세상은 너무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옷을 입으려 옷장을 열었지만 어떤 옷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희가 매일 아침 그날 입을 옷을 골라 침대 위에 올려놓곤 했었죠. 아침 식사는 더 큰 시련입니다.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찬 우유와 빵이 전부입니다. 빵을 꺼내려다 우유병을 쓰러뜨리고 차가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적막한 부엌에 울립니다. 쏟아진 우유를 닦으려 수건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그는 동네 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버스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 일상이 그에게는 하나의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더듬어 찾고 현관문을 나서는 철수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오늘도 그는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아내 없이 보내는 나날들, 그 어둠은 시력을 잃은 것보다 더 깊고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철수에게 익숙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자동차 경적,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의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소리와 감각만을 따라갑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였지. 중얼거리며 신호등 버튼을 더듬어 찾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소리를 듣고 건너기 시작하지만 길 한복판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아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그 감촉이 마치 영희의 손길 같아 철수는 무심코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에 그는 잠시 멈춰서지만 이내 그것을 착각으로 치부하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철수는 익숙한 벤치에 앉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나러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법도 한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대화, 버스가 오가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아내를 보러 가는 상상력은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혼잣말을 하고 있네요, 할아버지. 옆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철수는 화들짝 놀랍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가끔 인사를 나누던 친절한 아이죠. 아, 내가 왔구나. 학교 가는 길이니? 네, 오늘도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세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난 그저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덜 적적해서 나온 거란다. 특별히 갈 곳은 없지. 사람들 소리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는 무심코 중얼거립니다. 내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쯤 아침 산책을 함께 했을 텐데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을까? 60년을 함께 살면서 내게 모든 걸 다 해주더니 정작 혼자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 말을 마친 철수는 문득 자신이 또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망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학생이 갑자기 내뱉는 말에 그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계시잖아요. 철수의 심장이 멈춘 듯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향합니다. 물론 그는 볼 수 없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학생은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저기,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여기 오실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시는 할머니요. 오늘도 저기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모르셨어요? 철수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영희는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한 유골함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뭐니?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민아예요. 미나야, 지금 농담하는 거니? 내 아내는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왜 그런 농담을 해요? 제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살짝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곤 했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러셨잖아요. 철수는 이제 자신이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익숙한 손길, 때때로 느껴지던 누군가의 시선, 집에서 가끔 맡았던 영희의 향기, 모든 것이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철수의 귀에 미나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나야, 그 할머니가 어디 계시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방금 전까지 저기 버스 정류장 뒤편 나무 근처에 계셨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후에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미나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합니다. 영희야, 거기 있니? 영희야. 그의 외침은 절박함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앞에는 침묵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미나가 그의 팔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있어요. 미나야,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합니다. 키가 작으시고 약간 마르셨어요. 항상 밝은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짧게 자르신 하얀 머리예요. 그리고 약간 지쳐 보이시는데도 항상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철수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미나가 묘사한 사람은 분명 영희입니다.
그녀가 즐겨 입던 연보라색 카디건, 언제나나 늘 유지하던 그 따뜻한 미소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철수는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암흑보다 더 깊은 어둠이 그를 휩쌉니다. 만약 영희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믿고 살았던 것일까요? 석 달간의 슬픔과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나야, 내가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미나는 철수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버스도 곧 올 거예요. 미나의 도움을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온 철수는 계속해서 미나의 말을 곱씹습니다. 환청일까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미나가 영희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을 보면 단순한 착각이 아닐 겁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작은 소리, 미세한 진동, 공기의 흐름까지 모두 감지하려 애씁니다. 영희야, 여기 있니? 침묵만이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거실에 들어선 철수는 의도적으로 탁자 위에 놓인 꽃병을 건드립니다.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미세하게 느껴지는 바람과 함께 철컥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가 꽃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숨소리. 너무도 익숙한 그 숨소리. 영희, 정말 너구나. 철수는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허공을 더듬던 그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닿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손.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그 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입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분노, 혼란, 기쁨,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압도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 달간의 고통과 절망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영희야, 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낌이 터져 나옵니다. 영희도 흐느끼며 철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철수, 당신을 속인 것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그의 손을 타고 흐르는 아내의 눈물은 너무도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60년의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이제는 낯선 이처럼 서로를 더듬어 갑니다. 철수의 손은 영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늙은 얼굴은 그의 손끝으로만 읽어왔지만 지금 만져보는 영희의 얼굴은 너무도 달라져 있습니다. 마른 뺨, 움푹 패인 눈,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돌출된 광대뼈가 그의 손끝에 전해집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영희는 철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힘이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영희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1년 전이었어요, 여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거예요. 말기 췌장암. 의사는 내게 6개월 시한부라고 했지요. 철수는 숨이 멈춘 듯 굳어집니다. 시한부 선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토록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는 아내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우린 항상 모든 것을 함께 나눴잖아.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이 너무 행복해하며 우리 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철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유일한 손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그날 저녁 영희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그 식탁을 차렸던 것일까요? 그럼 석 달 전에 그 장례식은 무엇이었어? 화장한 유골은. 영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두 연극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당신 곁을 갑자기 떠나는 대신 당신이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했어요. 철수의 놀라움은 점점 분노로 변해갑니다. 연극이라고?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이 연극이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알아요, 여보. 하지만 난 더 큰 고통을 막으려 했어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갑자기 떠나면 당신은 어떻게 될지 그게 더 두려웠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철수는 지난 석 달간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점차 스스로 밥을 차리고 옷을 입고 집안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영희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대부분은 여기 있었어요. 당신이 잠들면 조용히 들어와서 아침에 당신이 일어나기 전에 나갔죠. 가끔은 옆집 김여사네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철수는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느껴지던 영희의 향기, 잃어버렸다가 갑자기 제자리에 놓여있던 물건들,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어딘가 살짝 달라진 집안 분위기, 모두 영희가 남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입니다. 영희가 그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 전에 6개월을 선고했지만 난 아직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몸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 순간 철수는 영희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알아챕니다. 아내는 말할 때마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철수는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영희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우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의 주치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철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내 결심을 보고 결국 동의해 주셨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박정우 선생님을 만나러.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지금요? 하지만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마주할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과거의 분노와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이 시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러 가는 거야. 서울대학병원 종양내과 앞에서 철수와 영희는 잠시 멈춰섭니다.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철수는 영희의 팔짱을 꼭 끼고 있습니다. 60년간 그녀가 그의 눈이 되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가 그녀의 힘이 되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긴장되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나를 병원에 데려오는군요. 늘 반대였잖아요. 그 말에 철수도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내의 농담 속에 담긴 진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그녀에게 의존해왔던가요? 시력을 잃은 후 병원에 갈 때도, 약을 먹을 때도 모든 일상에서 영희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희 자신이 아플 때는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생각에
철수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진료실 문 앞으로 향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정호 의사가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김영애 씨, 그리고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선생님. 영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침묵이 이어집니다. 박정호 의사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철수는 비록 그들의 시선을 볼 수 없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영애 씨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군요. 박정호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박정호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자리에 앉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고 박정호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영희의 차트를 확인합니다. 김영애 씨의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진단 시에는 6개월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오래 버티고 계시죠. 그러나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그는 말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봅니다. 철수는 의사의 말이 멈춘 것을 느끼고 조바심을 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최근에는 뼈까지 전이 징후가 보입니다. 통증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오히려 남은 시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립니다. 영희가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철수는 간신히 질문을 이어갑니다. 박정호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김영애 씨처럼 강인한 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예상 시간을 훨씬 넘기셨으니까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동안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원망합니다. 시력을 잃은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작 아내의 고통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정말로 보지 못한 것은 아내의 희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위해. 철수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박정호 의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합니다. 영애 씨가 그동안 혼자 투병하신 이유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철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희가 조용히 묻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팀이 방문 간호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두 사람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이제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해변에 가볼까? 철수가 갑자기 제안합니다. 영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해변이요? 지금?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기억하니? 부산 해운대 해변. 해운대 해변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반깁니다. 5월 말의 따스한 햇살이 철수와 영희의 얼굴을 비춥니다. 철수는 영희의 팔을 꼭 붙잡고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그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영희의 걸음이 느리고 불안정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볼까요? 영희가 벤치를 발견하고 제안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물론 철수는 볼 수 없지만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은 그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기억나요? 60년 전 여름, 영희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합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대학 동아리 MT로 처음 만났지. 넌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고, 당신은 내 옆에 서서 시를 읊고 있었죠. 영희가 그의 말을 이어봤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20살의 철수는 문학도의 감성으로 영희에게 인상을 주려 했었습니다. 그 어설픈 첫 만남이 60년의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희야, 내가 너무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 영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 아파하는 동안 눈치채지도 못했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내 고통은 보지 못했어.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가 숨기려 했으니까요. 당신이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당신이 나 없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정작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없은 세상에 당신 혼자 놔두는 것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웁니다. 철수는 문득 그들의 인생이 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파도처럼 그들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 왔습니다. 시력을 잃었을 때의 절망,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지금 마주한 이별의 아픔까지. 영희야,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당신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들고 싶어요. 그 소박한 소망에 철수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영희는 언제나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와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그 평범한 행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지내자. 철수가 결심한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변에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기사에게 잠시 시내에 있는 약국에 들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영희의 통증 관리를 위한 약을 받아오고 영양제와 그녀가 좋아하는 꿀차까지 구입합니다. 모두 혼자서 해낸 일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 철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주방으로 향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영희가 좋아하는 허브티를 준비합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의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내가 할게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오늘부터는 내가 할 거야. 넌 소파에 앉아 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영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60년간 그녀의 도움에 의존해온 남편이 이제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당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응?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철수는 손을 멈춥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특히 영희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더욱 특별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합니다.
많은 것을 했어요. 당신은 지난 석 달 동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철수와 영희의 집은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철수가 먼저 일어나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제 전기포트의 위치, 커피캔의 위치, 설탕과 우유가 있는 곳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주죠. 물을 끓이는 소리, 커피를 붓는 소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푼이 컵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배경음이 됩니다. 침실에서 영희가 약하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는 커피를 들고 침실로 향합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물건에 부딪히거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이야, 영희. 커피 가져왔어. 그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영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움직임이 전날보다 더 느려졌음을 느낍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영희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영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따뜻합니다. 철수는 영희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약간의 열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열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영희가 대답합니다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철수는 숨겨진 통증을 감지합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약병들을 손으로 더듬어 찾습니다. 각 병마다 그가 직접 붙인 점자 라벨이 있습니다. 약을 손에 쥐고 영희에게 건넵니다. 약 먹을 시간이야. 영희는 약을 받아 삼킵니다. 그녀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철수는 자신없이 웃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어. 그날 오후 호스피스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그녀는 영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간호사가 떠난 후 철수는 영희에게 제안합니다. 베란다에 나가볼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대. 영희는 동의합니다. 철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휠체어에 태웁니다. 아내가 이렇게 가벼워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베란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따스한 5월의 햇살을 맞이합니다. 무슨 색이에요, 하늘은? 철수가 문득 묻습니다. 영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합니다. 정말 맑은 파란색이에요. 구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기 벚꽃나무는 이제 꽃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연두색 잎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영희의 설명으로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력을 잃은 후로 색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색을 다시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넌 이 베란다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지. 철수가 추억에 잠겨 말합니다. 영희가 작게 웃습니다. 그랬죠.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빨리 자라서 집을 떠났고 이 베란다는 우리의 공간이 되었네요. 잠시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며 쌓아온 추억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시간들, 함께 늙어가며 나눈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영희가 조용히 부릅니다. 응?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해봐요. 다들 한번 보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카고에서 교수로, 딸은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영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둘 다 급히 귀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극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 전화할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빨리 오라고 할게. 철수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납니다.
영희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너무 겁주지 말아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다고만 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숫자를 외워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에 직접 점자로 표시해둔 단축번호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지난 석 달 동안 그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배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립니다. 철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상태를 알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석아. 철수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가 있구나. 사흘 후 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민석이 미국에서, 딸 지은이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영희의 실제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리자 두 사람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칩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영희에게 달려갑니다. 민석도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영희도 두 아이를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 영희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 철수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거실로 향합니다. 아버지. 민석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지은도 곧 합류합니다. 잘 왔다, 애들아. 철수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소파 주변에 모여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영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요, 아이들. 엄마가 너희들을 속이게 해서.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해요. 지은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영희는 장녀를 바라봅니다. 너희들은 각자의 삶이 있잖니. 지은이는 파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민석이도 연구로 바쁜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불러올 수 있었겠니?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필요하시면 달려왔을 거예요.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말을 꺼냅니다. 지금이라도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희 엄마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항상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 영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니 좋구나. 민석아, 지은아, 너희들의 소식을 좀 들려줄래? 민석이 연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은이는 새 컬렉션 준비는 잘 돼가니? 아이들은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석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지은의 다가오는 패션쇼,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 영희는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의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앉습니다. 철수는 즉시 그것을 감지하고 옆으로 다가갑니다.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영희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만 눈을 붙일게요. 민석과 지은은 어머니를 침실로 모시는 것을 돕습니다. 영희가 편안히 누운 후 아이들은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철수는 잠시 더 영희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작게 속삭입니다. 좀 쉬어. 난 바로 옆에 있을게. 거실로 나온 철수는
울음을 참고 있는 지은과 마주칩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눈물을 참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지은은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민석도 깊은 한숨과 함께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남았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주일에서 한 달이라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너희 엄마는 강하니까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저희는 어머니가 아프신 줄은 몰랐어요. 3달 전 엄마가 아버지 홀로 서기를 위해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픈 상황이었던 건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신 줄은 몰랐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영희와의 추억들, 가족으로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가며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갑자기 미약한 신음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옵니다. 모두가 즉시 달려갑니다.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아이들은 침대 양쪽에 무릎을 꿇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지은이 속삭입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서려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선명합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습니다. 여기 있어, 영희야. 우린 모두 내 곁에 있어. 영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족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미소가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철수는 영희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더듬어 만져봅니다.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듯이 그녀의 이마, 눈, 코, 입을 하나하나 감상합니다. 영희야, 여보. 그는 아내의 귀에 작게 속삭입니다. 고마워. 모든 것이, 당신이 내게 준 모든 것이,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이지만 동시에 감사와 사랑이 담긴 미소입니다. 미나가 철수에게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계시잖아요. 영희는 정말로 항상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이 되어 주었고 그가 홀로 서기를 배울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희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 사랑, 가르침, 기억은 영원히 철수와 함께할 것입니다. 철수는 아내의 얼굴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속삭입니다. 이제 편히 가. 난 괜찮을 거야. 당신이 내게 충분히 가르쳐줬으니까.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도 영희의 떠남을 애도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비는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영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입니다.